뒤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에 이제 조대임 기자가 다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냥 핵심적으로 일단 첫 번째는 시장이 정부 정책에 신뢰를 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내용들이 점차 좀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까지 연결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올랐죠. 사실 코스피에 비하면 거의 안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주식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갔죠. 반도체, 자동차.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키맞추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기회를 못 잡았던 놓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코스닥이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이제 유입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좀 그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그 보유세 인상 같은 걸 시사하고 굉장히 강력한 발언들을 같이 내놓고 있잖아요. 예. 이거를 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건에서 봤을 때는 이 주식시장 부양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이게 두 가지 동시에 목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주식시장 못 잡으면 힘들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개가 연동이 돼 있다는 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자금의 흐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이 주식시장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결국 이 과정에서 보유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건 역시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라는 의도도 이면에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좀 주목이 될 것 같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5월 9일 날 종료되는데 연장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냈는데 앞으로 투자는 부동산 쪽으로 하지 마시고 주식으로 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하죠. 맞습니다. 실거주로 하고 이제 그 남은 돈, 뭐 여유자금 같은 것들을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럼 이제 코스닥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코스피 5천 특히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이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일단은 시장 상황은 좀 완전히 다르게 보더라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은요. 예. 코스피는 그래도 비교적 장기적인 상태, 코스닥은 기존의 상황을 보면은 오 의원이 하는 얘기는 개인 투자자는 좀 들어가기가 어렵고 투자자들이 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단타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유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그러니까 사고 팔고 이런 과정들이 많아서 단타로 이득 보고 빠지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형성이 돼 있는데 이 구조 좀 바꿔야 된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되는 게 확실한 기업들을 퇴출을 시키는 그런 기준으로 좀 엄격하게 삼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코스피처럼 뭐 이렇게 직접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코스닥 투자 전문 펀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좀 우회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좀 열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얘기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는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당에서도 특위에서 앞으로 논의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정부 정책이 주식시장 활성화도 있지만 코스피의 경우는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실적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린 게 있는데 코스닥은 물론 반도체 관련주나 이런 것들 실적이 또 좋을 수도 있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되냐는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볼까요? 북한 방어는 한국의 목. 북한 방어. 미국이 새로운 국방 전략 네. NDS라고 하죠. 이걸 내놨는데 북한에 대한 뭐 방어, 특히 재래식 이런 방어는 네. 한국이 알아서 해라. 네. 한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미국 이제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더 집중하고 그 밖의 지역은 이제 동맹이 좀 주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중국을 최우선으로 두고 중국의 위협은 동맹이 앞장서고 미국은 이제 꼭 필요한 만큼만 돕는다 이런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우리가 지킬 테니까 너네 집은 너네가 지키는 좀 더 힘을 써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새 국방 전략에 한국은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수 있고 미국은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을 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예. 이 문장이 의미하는 건 앞으로 한미 역할을 더 분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 미국이 여러 차례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그 점을 이제 재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은 전략자산 제공 같이 핵심 지원에 좀 집중하는 쪽으로 역할 부담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한국이 북한 억제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하는 근거들도 제시를 했는데 한국이 지금 높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또 수준 높은 방위 산업을 갖고 있고 또 집병제를 갖췄다 이런 점들이 근거로 들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변화를 얘기를 계속 있었습니다만 이 전략 보고서의 펼쳐질 문장을 확 내는 이런 그 배경은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국방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번에 이 새 국방 전략 자체가
만족해왔다. 이제는 부담을 좀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 이런 톤을 이제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국방 전략을 두고 이제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를 좀 예고하고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예.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에 좀 북박이로 둔다. 이런 전략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육군 비중이 높고 기갑이나 포병도 이제 상시 이제 배치 전략 등이 좀 중심이었는데 대만 해협 분쟁이나 중국 견제 임무에는 곧바로 좀 투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할 변화를 위해서 육군 중심 구조도 좀 해군이나 공군 중심, 좀 기동성 중심으로 변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들도 나오고요. 예. 또 이제 전작권 전환의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이제 따라 붙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국방 전략 나오고 나서 이제 SNS에 이 관련 보도를 공유하면서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자주 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한국이 북한 GDP의 1.4배 국방비를 쓰는데 스스로 방어를 못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미국 기조 변화에 미국 자강력을 더 갖추고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제 국방 전략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콜비 차관부가 방한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랑 이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차례로 만났는데 예. 핵 잠수함 협력이나 한미 동맹 전작권 전환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요. 근데 일각에서 이런 역할 변화가 한미 동맹 약화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나오잖아요. 근데 어제 콜비 차관이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한미 동맹을 장기적으로 더 튼튼하게 만들 선택이다. 약해지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데 너희들 나라 지키는 데는 너희들로서 유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유리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그런 입장이구나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주한미군은 그럼 뭐 할 거냐 이런 게 사실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방금 조태임 기자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미국이 이게 이런 입장이 오래된 입장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요거를 좀 이해하기 쉬운 게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미국의 소리 기자가 쓴 책인데 VOA 기자가 쓴 책인데 여기 보면 좀 인상적인 표현이 한 가지가 나오는 게 한반도 천동설이라는 표현이에요. 예. 이제 한국의 정부나 외교관들은 다 너무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의 움직임을 해석한다라는 약간 뭐 비판적인 그런 표현인데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은 이 책에서 이 짚는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 문제는 예전에는 중요했지만 최근에 보면은 이란보다도 중요도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가장 미국이 신경을 쓰는 거는 중국과의 핵권 경쟁이고 북한은 굉장히 작은 비중인데 한국에서는 북한을 크게 보니까 주한미군의 역할 역시도 북한을 견제하거나 뭐 대응하는 이런 역할을 한정시켜서 본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이 돌연선이라고 하는데 오키나와하고 이제 타이완 선 이게 이제 중국과 연결된 선 맞습니다. 이게 중국을 견제하는 뭐 방어선 이런 식으로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 있는 주한미군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중국 견제여야 되는 거예요. 예.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북한 문제를 누군가가 생각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한국이 하라라는 거죠. 이런 입장은 그전에 소속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화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한 가지 생기는 게 재래식 전략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당연히 이제 북한을 좀 압도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데 북한 핵이 문제인 거거든요. 이건 비대칭 전략이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국회 외통위 쪽의 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추진 잠수함 같은 것들을 보유하는 그런 상황들이 온 것 같다. 그러니까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일부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대통령실 그 반응을 좀 들어보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이런 입장이 나온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한국의 능력과 의지를 평가하는 데 좀 주목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고 특히 거기서 좀 주목이 되는 거는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잘 유지해가지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이 되고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잠수함 도입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를 넘어가지고 첨단 산업, 전략 기술 같은 것들도 다 공유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요거에 좀 맞춰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도입을 하고 이렇게 방어를 하는 이런 그림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 당원은 우리가 주된 책임을 져라 추세에 맞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에 대비해야 되고 또
응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 땅에 있는 주한미군이 그러면 중국만 견제하겠다.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도 생각해보면 약간 미묘해지고 그래서 더 고차원적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다음 주제 볼까요? 조국혁신당 합당은 전당원 투표를 결정. 예, 어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당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내 문제 입장 정리를 했어요. 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합당 여부는 전당원 투표, 그러니까 당원 총의로 결정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상은 조국 대표에게 정권을 위임한다 이거예요. 예. 혁신당 어제 당무위원회 열고 민주당과의 합당 제안을 놓고 한 3시간 가까이 논의를 해서 이제 이같이 이제 두 가지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그러면서 강조한 게 혁신당이 뭐 이미 합당 찬반을 정했다 이런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이제 민주당에 비해서는 좀 열세잖아요. 작고 그렇다 보니까 이 합당 과정, 합당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좀 휘둘릴 수 있는데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게 좀 통제 장치를 만들자 이런 논의들이 좀 오갔다고 합니다. 예, 조국혁신당에서 가장 견제하는 것이 흡수 합당, 그냥 민주당에 흡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경계하는 게 합당 프레임인데 그제 일요일에 민주당 그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하면 민주당 당명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게 알려지면서 혁신당에서 좀 크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혁신당은 이 조승래 사무총장 발언이 이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오해를 만든다면서 좀 유감을 표하기도 했어요. 근데 혁신당이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이제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같이 연합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뭐 DNA, 정체성 이런 얘기들도 나왔잖아요. 서한재 원내대표는 뻔한 뭉집 분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당 쪽에서는 합당문에 미치면 안 된다라면서 꺼낼 의지가 있는데 2인 선거구제. 그러니까 지금 기초의원의 경우 한 지역에 한 2명 정도 뽑는데 그렇게 되면 1등, 2등 당이 나눠 먹는 구조잖아요. 이런 것을 개혁해야 된다는 거고 지방분권을 여기서 원포인트 기여등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된다. 이런 정치 개혁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이해찬 전 총리 애도 기간으로 약간 수면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좀 갈등이 좀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수홍 기자 이 부분만 좀 짚어보면 가장 관심이 큰게 청와대가 사실 보면은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 얘기는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를 팔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취재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나온 얘기들 보니까 부담이 있었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청와대 입장이 요약된 이거잖아요. 사전에 논의한 건 없지만 연락을 받았어. 무당이 알아서 잘할 거야. 근데 대통령의 패키지로는 부정당 통합하는 게 맞아. 이런 정도의 입장을 내주고 그렇다면은 교감은 어느 정도는 그 국개입이라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해줬다라는 거를 보여준 건데 근데 문제는 뭐 어느 정도 교감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뭐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데 뭐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재료하고 이런 거 쌓아놓고 식당 같은 건 정해놨는데 실제로 요리를 하는 거는 주방장이 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주방장이라고 치면은 이 시점하고 이런 방식은 정청래 대표가 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완전히 교감이 안 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지금 대표도 추진하고 해가지고 될 거라고 저는 그냥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첫 번째는 비단범파 의원들이 향후에 그 다시 틀어지게 되는 전당대회에 영향이 줄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당원들의 하나 불만이 모 관계자 표현은 조국혁신당이 자의식당으로 당대당 통합 같은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불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여권 핵심 기세죠.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오니까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죠. 전 정무수석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태임 기자, 박순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네, 오늘 첫 인터뷰는 여권 핵심 관계자입니다. 우상호 청와대 전 정무수석을 그만두고 고지사 나가신다고 하는데 정보기 하나도 많습니다. 정무수석에서 어떤 느낌들을 가지셨는지 이 부분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무수석을 맡으셔가지고 7달 정도 하셨죠. 이렇게 하는 거 일단 나왔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현실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 참모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저도 뭐 공직에 국회의원 4번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해봤지만 대통령실이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종합적인 국정 전반을 다루고 그리고 그걸 꼼꼼하게 챙기는구나 하는 걸 멋있게 느꼈고요. 과거 윤석열 정부 때도 근무했던 분들이 말씀하세요. 그때는 이렇게 일하지 않았다. 예. 윤석열 정부 때는 이렇게 일하지 않았다. 이분들 너무 열심히 일한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뭐 강훈식 실장 지금 벌써 또 외국가 있지 않습니까? 예. 캐나다 같은. 실장이 저렇게 영업들을 저렇게 열심히 전 세계 다니는 정부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엄청난 일의 양이 있어요. 그 보람이 있죠, 그만큼. 보람도 있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는 군대 다시 가는 것 같은 꿈인가요? 저도 이제 방송 기자를 오래 하는 거니까 네. 꿈을 제일 꿀때 불안할 때 제일 많이 꾸는 꿈이 마감에 늦춰가지고 스테이프 넣는 꿈. 방송사고 하고는 그만 아니고. 네, 그럼 비슷한 겁니다. 테이프가 늦으면 방송사고가 그렇죠. 나는 그런 꿈을 많이 꿨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건 뭡니까? 사실은 이제 정무수석의 역할이니까 이제 결국은 누가야 대화하면 또 대통령실과 야당의 대화 이것들을 조금 더 진전시켜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공공기관 이거는 정말 꼭 하고 싶었거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하다. 제가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부터 주장하던 건데 정권과 공공기관 기관장의 인터뷰 지금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공공기관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한 사람이 하고 있으니 이게 우리 철학을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는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반드시 우리 정부 때라도 가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이 지시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주대 정책을 펼치고 싶은데 예를 들어 그 주대 정책을 펼쳐야 할 공사회 사장이 전임 정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말을 안 들어요. 정책이 안 되잖아요.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 정부에서 운영한 공공기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뭐 억지로 내쫓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근데 사실 되는 거는 만약 이재명 정부 뒤에서 내 임기 때 임명한 공공기관을 원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야당 아니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해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야당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때 비대위원장 할 때 이 법 추진하려고 하다가 결국 국민의힘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되고 정권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이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먼저 하는 게 지금이라도 한 1년 지나면 해먹을 사람들 해먹었잖아요. 이제 한 1년 좀 지나서 내주고 야당에서 좀 내려오고 우리도 대신 규칙을 만들어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인정이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무수석은 사실 국회와 청와대와 대화를 하죠. 야당이 그리고 야당 의원들을 선택하는 게 예산이나 법안 때 드려보는데 이게 잘 돼가다 만약 대출금이 세지면 다시 원리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 입법 같은 거조차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 경우를 각각 대치를 하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게 많이 있는데 그게 통과 안 되면 이제 법무부선 일이 초조해지죠. 지금이 그런 겁니다. 야당 대표가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바람에 여야 합의를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이 그냥 국회에 계류돼 있고 이러면은 정부석에 이제 내가 바뀌기 복잡하겠습니다. 근데 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통과된 법이 꼭 여야 합의로만 통과된 법은 아닙니다. 여당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건 정부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현안이니까 지나간 현안이긴 하지만 현안이니까 보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실장관 후보자 결국 지명 철회가 됐는데 지명 논란이 많았었죠. 네. 지명 철회를 좀 예상했었습니다. 아니 이제 계속 지명하고 나서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이제 목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셔야 되니까 통합적 인사를 가급적이면 중간일만에 대통령
영입해서 지명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런 대상이었는데 자꾸 이런저런 일들이 터져 나오니까 좀 당황했죠, 사실은.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청문회까지는 지켜보시겠다고 하셔서 부정적 여론을 계속 전달은 해드렸지만 청문회 때 어떻게 해명하는가, 그래서 그 청문회 이후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보고 결정합시다 이렇게 하셔서 이번 예정대로 된 거고요. 뭐 일각에서는 지명 철회할 거면서 청문회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인데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래서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드려보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청문회 이후에 여론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리 없이 지명 처리하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이혜원 후보자가 조금씩 해명을 하긴 했는데 사실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청문회 해봐야 뭘 바뀌겠느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공개적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듣는 게 지명자가 가져가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해명할 기회를 주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장 큰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수석을 그만둔 지는 얼마 안 되셨습니다. 일주일 됐죠. 19일 날이면 22일 그때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조국 혁신당과의 민주당과의 합당 얘기는 전에도 정무수석 계실 때도 논의가 됐습니까? 그럼요. 제가 다 양쪽 대표,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 몇 번씩 만나서 예. 이 문제, 다른 문제로 만났지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바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좀 논란이 많은데 합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조국 대표, 정청래 대표, 청와대 공감대가 있었다. 공감대가 네. 있었다. 다만 여러 어려운 사정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 그런데 통합의 시점 또 추진의 결심은 정청래 대표가 내린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당과 정당의 통합을 당연히 정당의 대표들이 결정해야지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까지 다 지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그것은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죠. 큰 원칙적인 의미의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으면 구체적인 안을 짜고 그걸 실행해 나가는 건 정당 지도부의 몫입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그것이 설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좀 최고위원급의 지도부하고는 미리 상의를 해가면서 예. 추진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불만이 나온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분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격적인 발표에 대한 절차에 이걸 물어보시면 대부분 잠깐 이해해 주시죠. 제가 세부적인 건 몰라요. 전격적인 발표에 대한 지적들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20분 전에 통보했다는 건데 또 하나는 대통령의 뜻에 거슬려서 정치를 했다. 그리고 보통 이른바 친명 지지자들이 많이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통합 자체는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게 아닙니다. 통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강력한 공감대를 표시한 적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나 이 통합 시점, 통합을 언제 추진할 것이며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조율하거나 상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당의 몫이죠. 청와대하고 그런 걸 너무 세세하게 얘기하면 선거 개입 시비가 붙습니다. 당무 개입, 선거 개입.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무 개입, 선거 개입 시비가 붙을 수 있어서 청와대가 자꾸 빠지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당내에서 지지층 간의 갈등이고 대통령 뜻에 거슬렸다 이렇게 자꾸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죠. 적어도 이런 큰 일을 정당의 대표가 기본적인 조율 없이 움직이긴 좀 어렵고요. 다만 그건 통합의 큰 개입. 예. 이미 저하고 대통령과 상의했던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익숙하게 의논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거는 전 개인적으로 그게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걸 너무 깊숙이 의논하면 대통령실의 개입설이 또 나올 테니까 예.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국 혁신당과는 통합하는 게 좋다라는 게 대통령 뜻이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언제 어떻게 해라 이런 걸 지시하거나 깊게 논의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그런 건 좋은 거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했다는 공감도 형성되어 있다는 것들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해부터 양당 대표들 만나서 이것만을 위해서 만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의논할 것들이 있어서 만나서 각종 법안이나 이런 문제 협조를 받으러 갔다가 이런 얘기도 해보고 그랬죠. 그 일은 주로 제가 했습니다. 제가 제일 잘했죠.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 누가 더 통합에 적극적이었습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보시지 말라고 제가 봤어요. 그게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은 부정적이었다고 들었는데 아닙니다. 둘다 잘못 들으셨어요.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랑 대화를 한 사람은 접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단둘이 만났거든요. 조국 예. 대표도 정청래 대표도 저밖에 모르죠. 측근이나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믿지 마십시오. 둘 다 적극적이었다. 국적격 때보다 원칙적 공감대가 있었고 아마 이제 이 문제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고민들을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조국 신당에서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수통합이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글쎄 근데 어느 당하고 하든 그런 문제가 늘 생기죠. 그러니까 왜냐면 당의 크기가 차이가 나면 늘 작은 정당의 분란이 터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큰 정당이 작은 정당과 통합할 때는 훨씬 더 포용적입니다. 그때서 너무 작은 정당이 큰 정당과 그동안 통합을 하는 또 큰 정당이 분란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서로 소화하는 것이 바로 통합의 기술이죠. 제가 민주당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민주당의 역사는 분열과 통합의 역사였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다양한 통합의 기술들이 방법들이 거기 안에 기술들이 있거든요. 참조해 주시고 책 선전은 아니에요. 좀 내용을 책을 사서 보기 전에 알 수 있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이런 거죠. 전격적으로 당 대표들이 통합을 선언하고 하는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때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이런 방식으로 했죠. 요번에 그런 식으로 하는 그때는 두 분 사이의 통합에 대해서 합의한 거고요. 요번에는 통합을 합의한 게 아니라 통합을 추진하는 걸 합의한 거죠. 양당의 의견은 듣기로 한 것이고요. 물밑에서 완전히 통합에 대한 모든 걸 짜고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발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통합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도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당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깔끔하게 원샷 통합하는 게 제일 빨리 됩니다. 조국 대표가 조국신당의 조국 대표가 얼마 전 의총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 또 조국신당의 비전 가치 이 DNA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눈길을 끄는 경우는 정치인 조국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지분을 요구하는 건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조국 신당이 무슨 지분을 요구하고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런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조국 대표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정상. 예우는 당연히 할 거다. 이 말에 무게가 실리는 분은 왜냐면 우상호 전 정무수석께서 지난해 이미 조국 대표, 정청래 대표를 양쪽에서 만나서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안 했죠. 그러나 저 정치의 논의라는 게 정당과 정당이 통합하면서 상대 정당의 대표에 대한 이유는 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방선거 전에 통합될까요? 지방선거에서 통합할 게 아니면 지금 왜 통합해요? 왜 이 시점이냐? 그렇죠. 과거에 민주당이 통합을 할 때 보면 항상 12월 1월 달에 했지 3월 달에 한 적이 없습니다. 추진을. 12월 1월에 추진해야 2, 3월에 통합정당이 출범하거든요. 그래야 선거를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점은 지금이 아니면 지방선거 전 통합이 어렵죠. 그러면 지금 제안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제안하죠. 지금 왜냐면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요. 얼마 전 이현주 최고위원, 황명성 강북구 세 분이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더 크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반발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최고위원인데 20분 전에 통합을 통보받는 게 되게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했고요. 이제는 그런 이제 감정의 골을 덮고